인도양 서쪽 끝. 지도에서는 푸른 바다로 표시된 그곳을 선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회색 회랑. 해적이 자주 출몰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선들이 상선을 따라 붙으며 해안에서는 예고 없이 미사일과 무인기가 날아오는 해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객과 승무원 186명을 태운 대형 병원 지원선 한 척이 그 회랑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기관실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통신 안테나는 파괴됐습니다. 선체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는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고속정 6척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프랑스 해군 함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방공 구축함과 호위함, 보급함까지 3척이 불과 7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지휘부는 즉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지원선 주변에는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해안에서 대한미사일이 발사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 요청 자체가 함정을 유인하기 위한 위장 신호일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무인기로 해역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53분. 하지만 병원 지원선은 30분 안에 전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고속정들은 18분 뒤 선박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연합작전망에서 한 척의 군함이 갑자기 대형을 이탈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이었습니다. 프랑스 지휘관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함정, 현재 항로를 확인하라. 왕건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구조선으로 접근한다. 접근 명령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186명에게는 53분이 없습니다. 프랑스 함대도 들어가기를 망설였던 위험 해역. 한국 구축함은 왜 혼자 방향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프랑스 제독이 한국 함장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86명의 운명을 바꾼 대한민국 해군의 결정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군함의 함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조 요청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설치한 함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면 자신의 승조원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명령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움직이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십시오. 영상의 마지막에서 한국 함장이 어떤 책임을 감수했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은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 르클레르입니다. 저는 프랑스 해군에서 28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인도양과 중동 해역에서 보냈습니다. 대공방어 장교로 시작해 함장을 거쳤고 당시에는 프랑스 해군 원정전단의 작전 참모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위험, 해역을 경험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을 추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장 고속정을 상대했습니다. 예멘 인근에서는 해안에서 날아온 미사일 경보 때문에 전투 배치를 명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다에서는 용기보다 의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 요청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조난선처럼 보이는 선박 안에 무장 병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물체 하나가 기뢰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 선박의 구조 신호를 이용해 군함을 해안 가까이 유인한 뒤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험 해역에서
지휘관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군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도 저는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정 전단은 인도양 서부의 국제 항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함은 방공 구축함 셰발리에 폴이었습니다. 그 뒤를 다목적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약 35km 떨어진 곳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왕건함이 함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왕건함은 국제 해산 간부 훈련에 참가한 뒤 귀국 항로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며칠 동안 우리 전단과 공동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국 함정을 봤을 때 저는 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함정 상태는 매우 깔끔했습니다. 승조원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통신 응답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왕건함을 프랑스 전단의 동등한 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해역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장교들은 현지 무장 세력의 전술과 해안 지형, 통신 방식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해역에서의 경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회의에서 한국 측 함장 박준호 대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장교들 일부는 그를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투적인 인상을 주는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장 먼저 위험함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각 오후 7시 42분이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빛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바다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단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국제 항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함 통신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 선박 조난 신호 수신. 위치는 통신 장교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전단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문제의 회색 회랑 안쪽이었습니다. 선박의 이름은 세인트 마리오, 프랑스에 등록된 병원 지원선이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는 국제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으로 분쟁 지역의 어린이와 부상자들을 주변 국가의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에는 승무원 50명, 의료진과 구호요원 309명, 환자와 보호자 5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총 186명, 그중 어린이는 41명이었습니다. 최초 구조 신호는 자동 송신이었습니다. 기관실 화재, 주기관 정지, 전력 손실 진행 중. 우리는 즉시 세인트 마리호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세인트 마리호, 여기는 프랑스 해군 셰발리에 폴,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 잡음이 심했습니다. 몇 초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세인트 마리. 기관실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 하부에 침수가 있습니다. 부상자는 확인 중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소화 설비는 작동하는가? 주 소화 펌프 전력이 불안정합니다. 통신 뒤편에서 사람들의 외침과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함교로 향했습니다. 세인트 마리호의 항적이 대형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속도는 0노트,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해상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북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선박을 천천히 해안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해안까지 약 130km, 당장 좌초할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무장 세력의 활동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군함은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답했습니다. 한국 왕건함입니다. 조난선에서 약 58km, 우리 기함보다 12km 가까웠습니다. 정상 속도로 이동하면 약 1시간, 최대 속력을 넣어내면 40분 안팎, 구조가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인트 마리호 주변의 정보 상황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뒤 정보 장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난선 북동쪽 32km 지점에서 미확인 고속정 6척이 접근 중입니다. 속도는 28노트. 세인트 마리오까지 예상시간 약 35분. 민간 구조대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 지역에 정상적인 고속정이 6척씩 편대를 이뤄 이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적이거나 무장 세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86명의 생명이 화재와 침수뿐 아니라
무장 고속정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의 조난 좌표는 몇 달 전 공격이 발생했던 해역과 가까웠습니다. 당시 무장 세력은 고장난 어선으로 위장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상선 한 척이 접근하자 소형 보트에서 무장 병력이 올라타 선박을 납치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구조 요청을 받고 접근한 경비정 주변에서 원격 조종 폭발정이 나타났습니다. 인명 구조는 군함을 정해진 위치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장교가 새로운 위성통신을 받았습니다. 현지 정보기관에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48시간 동안 해안 무장 세력이 외국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통신 정보가 있었습니다. 함교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며 졌습니다. 대한미사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동식 발사대가 해안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까지 접근하려면 함정은 해안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해안 레이더와 정찰망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난선 주변에는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작은 접촉 기뢰나 원격 폭발 장치가 바다에 떠 있다면 레이더로 찾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전단 지휘관 피에르 모로 제독은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와 정보장교, 항해장교, 대공전 장교가 함교 뒤쪽 전투정보실에 모였습니다. 왕건함도 보안 영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모로 제독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간 선박의 백회 일실 6명, 기관실 화재와 침수, 미확인 고속정 6척 접근 중, 해안 미사일과 기로의 위험 근위의 위험 가능성. 그는 화면에 표시된 경로를 봤습니다. 즉시 구조함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겠지만 이번 구조 신호가 군함 유인 작전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보 장교가 제안했습니다. 무인기를 먼저 투입해야 합니다. 조난선 주변과 접근 항로를 확인한 뒤 함정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구축함에는 장거리 무인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대는 정비 중이었고 다른 한 대는 전단 북쪽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복귀 후 연료를 보충하고 다시 출격하려면 약 40분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도착까지 합치면 53분 이상. 모로 제독이 물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선박 기술 자료를 검토한 장교가 답했습니다. 기관실 격벽이 유지되면 몇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연료 구역으로 번지거나 침수가 발전기실에 도달하면 30분 이내에 전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고속정 도착은 현재 속도 유지 시 32분.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안전 확인에는 53분. 고속정은 32분 뒤 도착. 선박 전력은 30분 안에 꺼질 수 있음. 모로 제독은 왕건함의 박준호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은 박 함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속정이 구조선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접근 항로의 기뢰와 해안, 미사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위험은 존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해역에 즉시 진입해야 한다는 뜻인가? 현재 확인된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슨 위험을 말하는가? 186명이 타고 있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무장 세력에 장악될 위험입니다. 프랑스 장교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함정이 손상되면 구조 능력 자체를 잃습니다. 먼저 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 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무인기 확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시간을 멈춰주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 함장, 위험을 감수하고 왕건함 단독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부 명령 없이 대형을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로 제독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 전단은 현 항로 유지, 무인기 정찰 후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왕건함도 대형을 유지하라. 박 함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명령 확인. 영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6명을 살리려면 구조함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군함 한 척과 수백 명의 승조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세인트 마리오에서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해군 들리는가? 목소리는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프랑스인 의사 엘로디 마르탱이었습니다. 의료구역에 연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9명 있습니다. 비상 전원은 현재 작동 중이지만 전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갑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일부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뒤에서 어린아이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는 수술 직후 환자도 있습니다. 비상 전원이 멈추면 몇 명은 바로 위험해집니다. 통신 장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마르탱 의사, 구조함이 이동 준비 중이다. 최대한 전력을 절약하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함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겠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때 대형 화면에서 왕건함의 항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항로 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건함은 전단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남동쪽으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함정에 확인해. 통신 장교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왕건함, 여기는 셰발리에 폴. 현재 항로를 확인하라. 왕건함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구조선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모로, 제독이 직접 무정의를 잡았습니다. 왕건함 접근 명령은 승인되지 않았다. 즉시 대형으로 복귀하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준호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제독님, 구조선 비상전원 예상 잔여 시간이 23분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보는 우리도 알고 있다. 고속정 도착은 26분입니다. 그래서 정찰을 먼저 하는 것이다. 함정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귀하라. 박 함장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왕건함이 선두에서 위험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작전이다.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전단을 위험에 빠뜨린다. 다시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한국 함장, 186명에게는 53분이 없습니다. 왕건함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항정 옆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8노트, 22노트, 26노트. 한국 구축함이 혼자 회색 회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교에서는 즉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장교는 왕건함을 강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작전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함정들도 각자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모로 제독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부에 즉시 연락하라. 그러나 위성통신 연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왕건함은 이미 세인트 마리오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로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왕건함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단 행동을 허용할 수는 없어. 지금 복귀 명령을 반복해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따라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단 전체가 따라가면 무장 세력의 표적이 커집니다. 보급함은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함정 간 간격을 좁히면 여러 발의 미사일에 동시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모로 제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왕건함은 구조선까지 남은 거리를 45km로 줄였습니다. 박준호 함장은 전투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대공 레이더는 해안 방향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함수 소나는 기로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헬기는 즉시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고속 단정에는 해군 특수요원과 의료팀이 탑승했습니다. 왕건함 내부에서 함장이 승조원들에게 방송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명령된 대형을 이탈해 조난선으로 접근 중이다. 모든 승조원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해역에는 기로에 무장 고속정, 해안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박 함장은 위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징계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책임은 함장인 내가 진다.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난선에는 JF-26 6명이 있다. 그중 70명은 어린이다. 함내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알지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함정이 우리이기 때문에 간다. 기관실에서는 출력을 높였습니다. 레이더실에서는 미확인 항적을 분류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대량 환자 수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승조원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은 이 결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은 왕건함이 기뢰와 미사일 위험이 있는 해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명의 함장이 100배2명을 구하기 위해 300명 가까운 자신의 승조원을 위험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까지 남은 거리 38km. 왕건함. 레이더가 고속정 6척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선으로 곧장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정보실에서 항적을 분석했습니다. 고속정 길이는 12m에서 16m, 속도 27노트, 자동 식별 장치 없음, 무선 응답 없음. 두 척은 다른 고속정보다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컸습니다. 무거운 무기를 실었거나 추가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왕건함이 국제 긴급 주파수로 경고했습니다. 미확인 고속정 편대.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다. 즉시 정지하고 신원을 밝혀라.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고속정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형을 넓혔습니다. 세 척씩 좌우로 나뉘어 세인트 마리호 양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박 함장은 헬기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왕건함의 해상 작전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헬기는 고속정 상공으로 먼저 이동해 경고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함정을 떠난 지 4분 뒤 해안 방향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고속으로 접근하는 소형 항적 2개. 고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미확인 무인기 추정. 전투정보실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무인기들은 해수면 가까이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180km. 왕건함이 아니라 출격한 헬기를 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헬기 즉시 복귀. 박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헬기는 고도를 높이고 왕건함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인기 2대도 따라왔습니다. 왕건함의 근접 방어 체계가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아군 헬기와 무인기의 방향이 겹치면서 즉시 사격하기 어려웠습니다. 헬기 좌현으로 이탈. 조종사가 급선회했습니다. 첫 번째 무인기가 헬기를 지나 왕건함으로 향했습니다. 근접 방어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짧고 강한 사격음. 무인기는 함정에서 약 1.8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무인기는 방향을 바꿔 세인트 마리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자폭 무인기라면 조난선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왕건함은 함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 뒤에 민간 선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함장은 헬기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인기 요격 가능한가? 헬기에는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속에서 작은 무인기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헬기가 무인기의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수가 짧게 사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격에서 무인기 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인기는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까지 약 6km를 남긴 지점이었습니다. 왕건함 승조원들은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고속정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레이더에서는 더 큰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함이 미확인 무인기를 격추하자 프랑스 지휘부의 판단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왕건함이 함정에 걸려들고 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모로 제독은 전단을 구조선 방향으로 20km 이동시키되 위험해역 바깥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왕건함과 세인트 마리오를 레이더로 지원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구조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 결정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전체 해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왕건함까지 위험구역에 들어갔으니 후방에서 대공 지원과 구조 예비 전력을 제공할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해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해안 미사일이 얼마나 빠른지 알았습니다. 소형 폭발정이 대형 군함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구축함은 우리보다 현지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알면서도 구조선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건함이 구조선까지 21km를 남겨둔 순간 프랑스 위성감시 체계가 해안에서 발생한 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가능성 경보가 울렸습니다. 해안 방향에서 고속 항적 하나가 바다 위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왕건함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800km 이상, 적어도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왕건함의 경보 전송, 프랑스 기함과 왕건함의 레이더가 동시에 표적을 추도세저로 추적했습니다. 박 함장은 즉시 회피 기동과 전자전 대응을 명령했습니다. 함정은 우연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기만체가 발사됐습니다. 미사일 유도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파 방해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표적의 예상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미사일의 목표는 왕건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였습니다. 민간 병원 지원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조난선에 명중하면 101시 전명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왕건함과 미사일 사이에는 약 16km가 있었습니다. 요격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대공유도탄 발사 준비. 한국 전투정보실에서 표적 정보가 계산됐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이 매우 낮게 날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수면의 파도와 섞여 레이더 탐지가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뒤쪽에 세인트 마리오가 있었습니다. 요격이 늦으면 폭발 잔해가 구조선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박 함장은 발사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교전 규칙상 연합지휘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함에서 모로 제독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적 식별, 민간 선박과의 거리, 요격 실패 가능성. 몇 초가 흘렀습니다. 왕건함 전투정보실에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요격 가능 시간 8초. 박 함장이 무전을 잡았습니다. 프랑스 지휘부, 민간 선박 방어를 위해 교전 승인을 요청한다. 모로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표적 확인 중이다. 남은 시간 6초. 대기하라. 미사일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5초, 4초. 박 함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공유도탄 발사. 왕건함에서 요격탄이 솟아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밝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요격탄은 빠르게 해수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초 뒤 바다 위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습니다. 적대한 미사일은 세인트 마리오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조난선은 무사했습니다. 프랑스 전투정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함장은 또다시 지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렸다면 미사일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로 제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속정 6척은 세인트 마리오까지 5km, 왕건함은 14km. 한국 구축함이 먼저 도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박 함장은 최대 속력을 명령했습니다.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속정의 최종 경고. 국제주파수로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 경고가 송출됐습니다.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고속정들은 대답 대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광이 보였습니다. 중기관 총탄이 세인트 마리오 갑판과 상부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조난선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통신이 연결됐습니다.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은 선체 중앙으로 이동하라. 왕건함 함교에서 박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함포 경고 사격. 76mm 함포가 고속정 앞쪽 바다에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세 척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척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그중 한 척은 선체 앞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자폭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번 고속정 우선 제압. 왕건함 함포가 다시 발사됐습니다. 포탄은 자폭정 옆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고속정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뒀습니다. 이제 세인트 마리오까지 3km, 왕건함까지는 8km. 박 함장은 함포 직접 사격을 승인했습니다. 포탄이 고속정 전방을 타격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 났습니다. 강한 2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자폭정이 맞았습니다. 나머지 두 척은 세인트 마리오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척에서는 무장 병력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선박에 올라타 인질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왕건함의 헬기가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는 고속정 앞쪽을 낮게 비행하며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한 척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한 척은 조난선의 사각지대로 접근했습니다. 함포로 사격하면 민간 선박을 맞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 함장은 고속 단정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요원 12명이 탑승한 단정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고속 단정은 왕건함보다 훨씬 빠르게 조난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까지 남은 거리 2km, 적 고속정은 600m, 한국 단정은 1.3km.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세인트 마리오에 선장이 배에 남아있던 비상 추진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속도는 겨우 2노트였지만 선박이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적 고속정이 접근하던 우현을 파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큰 파도가 고속정의 측면을 때렸습니다. 고속정이 잠시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 몇 초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국 단정이 사격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특수요원들은 엔진 부분을 겨냥했습니다. 짧은 사격, 고속정 뒤쪽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추진력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격으로 엔진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적 고속정은 세인트 마리오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병력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은 구조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물에 빠진 적 인원까지 구조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이라도 바다에 빠진 순간에는 구조 대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프랑스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싸워야 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사라지자 적의 생명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건함이 세인트 마리오 옆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 31분이었습니다. 최초 구조 신호가 들어온 지 49분이 지났습니다. 선박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기관실 뒤쪽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선체는 우연으로 7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출력의 23%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구역 일부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휴대용 장비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왕건함은 조난선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구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선박을 바로 붙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 내부에 남은 연료가 폭발할 수 있었고 선체 아래 손상 상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고속단정이 먼저 의료팀과 소방요원을 실어 날랐습니다. 왕건함 헬기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환자들을 공중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심장 수술 직후 회복 중이던 13살 소년이었습니다. 비상전원 불안정으로 산소 공급 장치가 여러 번 멈췄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들것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에는 보호자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올라타려던 순간 의료진이 다른 어린 환자의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석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다른 아이의 아버지를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의료진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소년은 왕건함으로 먼저 이송됐습니다. 어머니는 불타는 배에 남았습니다. 왕건함 의무실은 빠르게 임시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몇 명의 부상자를 치료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수십 명의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와 식당, 승조원 휴게실까지 치료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한국 승조원들은 자신의 침상과 담요를 환자들에게 내줬습니다. 주방에서는 따뜻한 물과 죽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줄옷이 부족하자 승조원들은 자신의 운동복과 티셔츠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마리호의 화재는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실 자동소화 설비는 작동했지만 연료 배관이 파손되면서 불이 다시 번졌습니다. 선박 자체, 소방펌프는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왕건함에서 소방 호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두 선박 사이 거리는 약 70m, 파도는 2m 안팎이었습니다. 소방 호스를 단정으로 운반해 세인트 마리오에 연결하는 동안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방팀 8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방열복과 산소통을 착용하고 기관실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온도는 70도를 넘었습니다. 시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바닷물과 연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새로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소방팀은 열화상 장비로 화재 중심을 찾았습니다. 연료 공급 밸브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서 연료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밸브에 접근하려면 불길이 가장 강한 구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프랑스 기암의 기술진은 원격으로 구조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에 상부 배관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전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 소방팀은 즉시 후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건함에서 답이 왔습니다. 연료 공급을 차단하지 않으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명의 한국 소방요원이 전진했습니다. 한 명이 방수방패로 불길을 막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밸브까지 기어갔습니다. 장갑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속 손잡이는 변형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원은 공구를 끼우고 몸 전체의 힘으로 돌렸습니다. 한 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번, 손잡이가 조금 돌아갔습니다. 천장에서 금속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방수방패를 들고 있던 요원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2사람이 함께 밸브를 돌렸습니다. 연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건함에서 공급한 해수를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15분 뒤 기관실 중심 화재가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요원 1명이 어깨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른 2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왕건함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환자 이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신들의 부상보다 조난선 사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 기암에서 그 통신을 들었습니다. 처음 왕건함이 대형을 이탈했을 때 저는 박준호 함장이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위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함정을 방어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고속정을 차단했습니다.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안전한 거리에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한국 구축함은 위험 속에서 해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07분 세인트 마리호 기관실 화재는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그러나 침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현 하부에 길이 약 2.4m의 균열이야 싸움시여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폭 무인기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최초 기관실 폭발 때 선체 내부가 변형되면서 발생한 손상이었습니다. 배수펌프 2대 중 1대는 고장났습니다. 나머지 1대도 출력이 부족했습니다. 선박 기울기는 9도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선체가 12도를 넘으면 내부 환자 이동이 매우 어려워지고 15도를 넘으면 전복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배 안에는 배별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건함만으로 모두를 한 번에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전단이 접근하면 이송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안에서 2번째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로의 위험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로 제독은 여전히 전단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왕건함이 구조를 계속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모든 인원을 이송하려면 최소 2시간. 선박은 버틸 수 있나? 현재 기울기 증가 속도라면 1시간 안에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로 제독은 화면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전단을 들여보내면 구조는 빨라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 프랑스 함정과 수백 명의 승조원이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왕건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프랑스 전단의 의료 및 배수 지원이 필요하다. 모로 제독이 물었습니다. 해역 안전은 확보됐나?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가 미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로에는 접근 경로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단을 투입하기 어렵다. 박 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독님, 세인트 마리오에는 아직 백웰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중 24명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수백 명의 승조원에게 책임이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박 함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건함에도 승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머무르는가? 이미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함정을 잃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떠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모로 제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함교의 모든 사람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함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단이 접근할 수 없다면 왕건함이 계속 구조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통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이미 위험 속으로 들어간 동맹국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승조원과 함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와주러 들어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에 남으면 벨 9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모로 제독은 30년 넘게 바다에서
복무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건함 항적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령했습니다. 셰발리에 폴과 호위함은 구조선으로 접근한다. 보급함은 후방 대기. 프랑스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구축함이 열어놓은 항로를 따라갔습니다. 왕건함이 소나로 확인한 안전구역. 왕건함이 격추한 무인기의 위치. 왕건함이 추적 중인 해안 레이더 신호. 한국이 먼저 위험을 확인했기 때문에 프랑스 함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 35분 뒤 프랑스 함정 2척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대형 펌프와 의료시설이 투입됐습니다. 환자 이송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프랑스 호위함은 세인트 마리오 반대편에서 견인선을 연결해 기울기를 줄였습니다. 왕건함과 프랑스 함정이 함께 조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해안 방향에서 두 번째 미사일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이었습니다. 한 발은 왕건함, 한 발은 프랑스 기함을 향했습니다. 전투정보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두 함정이 동시에 방어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구축함은 자체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탄이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요격탄이 접근 중인 미사일을 파괴했습니다. 왕건함을 향한 미사일은 낮게 비행하며 세인트 마리오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 함정이 즉시 요격탄을 발사하면 조난선 가까이에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함장은 함정을 조난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미사일의 목표를 민간 선박에서 떼어놓으려는 기동이었습니다. 왕건함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사일도 방향을 바꿔 따라왔습니다. 두 함정 사이 거리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은 기만체를 발사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계속 왕건함을 추적했습니다. 충돌 예상 14초. 박 함장은 함정을 급선회시켰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기함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미사일의 후방을 더 안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요격탄으로 왕건함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모로 제독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한국 함정 방어를 위해 발사. 셰발리에 폴에서 요격탄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왕건함 한미 약 3k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한국을 지켰습니다. 박 함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로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늦지 않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프랑스는 한국 함정의 단독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그 한국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함은 더 이상 누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백테일리 윤명을 살리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36분, 세인트 마리오 탑승자 대부분이 구조됐습니다. 왕건함에는 79명, 프랑스 기함에는 53명, 호위함에는 36명이 이송됐습니다. 이송세대입니다. 남은 인원은 17명, 선장과 기관사, 의료진, 그리고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기관실 아래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선체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우현 기울기가 11도에서 14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함정과 연결된 견인선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바닷물이 발전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인트 마리호의 모든 전력이 꺼졌습니다. 갑판과 선실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비상 조명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왕건함과 프랑스 함정의 탐조 등만이 선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체 전복 가능성 증가, 기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남은 17명을 단정으로 옮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헬기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3명은 인공호흡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째로 갑판까지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었습니다. 의료구역은 갑판 아래 2층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구조팀이 동시에 선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침수된 구역에서는 가구와 장비가 떠다녔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환자들을 수동으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고령의 남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에 중상을 입은 구호 요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0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폐질환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휴대용 산소통 잔량은 18분. 구조팀은 아이를 들것에 고정했습니다. 선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장비가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구조대원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다쳤지만 일어나려 했습니다. 한국 해군 부사관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환자를 먼저 옮기십시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프랑스 대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기울어진 복도를 올라갔습니다. 갑판에서는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올린 들것이 케이블에 연결됐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선박이 우연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들것이 난간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한국 구조요원 한 명이 자신의 몸으로 들것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갑판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안전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몸이 난간 바깥으로 매달렸습니다. 프랑스 구조대원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명이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헬기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인원 9명. 선장은 끝까지 조종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박의 기울기와 침수 상태를 보고하며 구조팀이 안전한 통로를 선택하도록 도왔습니다. 박준호 함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선장님, 즉시 퇴선하십시오. 세인트 마리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기관사 2명이 아직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까지 남겠습니다. 선체가 곧 전복될 수 있습니다. 이 배에는 제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박 함장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장에게 자신의 배와 승조원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기관실 근처에 남아있던 두 기관사는 마지막 배수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긴 뒤에도 소형 비상 엔진을 이용해 펌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추면 선체는 더 빠르게 침수됩니다. 한국 구조팀이 도착해 퇴선을 지시했습니다. 기관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5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구조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못 나갑니다. 남은 인원이 모두 갑판에 도착했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기관사는 펌프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5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탈출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구조요원 2명이 펌프 작동을 대신 맡았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겠습니다. 두 분은 올라가십시오. 당신들은 어떻게 나갈 겁니까?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기관사들은 거부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민간인이고 우리는 구조대입니다. 두 기관사는 결국 통로를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 51분. 남은 인원은 한국 구조요원 3명과 세인트 마리오 선장. 배수펌프를 유지하던 한국 요원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기관실을 빠져나온 순간 펌프가 멈췄습니다. 선체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5도, 16도, 18도. 통로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요원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다른 2명이 그의 장비를 벗기고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서는 마지막 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마리오 선장이 먼저 내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대원들이 먼저 타야 합니다. 박 함장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선장님, 즉시 단정에 탑승하십시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함장은 마지막에 내립니다. 박 함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두 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내리십시오. 한국 구조요원들이 선장을 가운데 두고 단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선체에서 거대한 금속음이 났습니다. 세인트 마리오가 우연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단정과 선박 사이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구조팀은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요원, 두 번째 요원, 선장, 마지막 요원이 뛰어내리려는 순간 갑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즉시 구명환을 던졌습니다. 단정이 방향을 바꿔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후 10시 55분 마지막 구조요원이 단정에 올라왔습니다. 탑승자 186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세인트 마리오는 그로부터 4분 뒤 우연으로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왕건함과 프랑스 함정의 탐조등이 침몰하는 배를 비췄습니다. 갑판에 모인 생존자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선박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그들과 함께 가라앉았을 바이였습니다. 10살 소녀의 어머니가 왕건함 의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모두 잡은 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무병들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페리실 6명, 단 한 명도 바다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이 구조작전이 끝난 뒤 프랑스 함대와 왕건함은 위험해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 항구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왕건함 승조원들은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의무실은 환자로 가득했습니다. 갑판에서는 구조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전투정보실은 추가 위협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소방팀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은 뒤 업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함장은 그들에게 휴식을 명령했습니다. 새벽 2시 프랑스 기함에서 작전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왕건함의 박 함장은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로 제독은 처음부터 왕건함의 단독 행동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명령 불복종, 연합대형 이탈, 교전 승인 전 미사일 발사, 함정과 승조원을 위험에 노출한 결정, 군사적으로 모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부에서도 박 함장의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그가 구조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로 제독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작전의 결과를 확인한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구조 인원 186명, 사망자 0명, 중상자 7명, 경상자 3명, 한국 해군 부상자 4명, 프랑스 해군 부상자 1명, 적 고속정 2척 파괴, 4척 이탈, 자폭 무인기 2대 격추, 대한미사일 3발 요격. 모로 제독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 박 함장은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인기 정찰 결과를 기다리면 구조선의 비상전원이 먼저 꺼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만으로 연합지휘관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어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건함에는 수백 명의 승조원이 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권한이 함장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가? 박 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움직였나? 움직이지 않는 결정도 승조원과 구조 대상의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지휘부가 판단할 문제다. 맞습니다. 박 함장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함정은 왕건함이었습니다. 고속정 도착까지 26분, 비상전원은 23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린 뒤 발생할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로 제독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만약 왕건함이 미사일에 맞았다면 제가 책임졌을 것입니다. 함정과 승조원들의 생명도 자네가 혼자 책임질 수 있나? 박 함장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뜻인가?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의 모든 위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함장은 자신의 결정을 영웅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나? 모로 제독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정보와 시간이 같다면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모로 제독은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뒤 화면을 바꿨습니다. 왕건함이 처음 방향을 튼 시각, 세인트 마리오 비상전원이 완전히 꺼진 시각, 고속정이 도착한 시각, 첫 번째 대한미사일 발사 시각, 왕건함의 요격 시각, 모든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만약 왕건함이 프랑스 무인기 정찰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인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인트 마리오 전력은 이미 꺼졌을 것입니다. 고속정들은 선박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자폭정이 충돌했거나 무장 병력이 100베이트 존명을 인질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대한미사일은 방어할 함정 없이 조난선에 명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로 제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은 절차상 옳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끝까지 따랐다면 100베이트 존명은 살아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프랑스 함대와 승조원을 보호하려 했다.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 박 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봤다. 모로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해군 제복을 입은 제독이 한국 구축함 함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176명을 살린 것은 왕건함의 결정이었다.
박 함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두를 구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네가 먼저 열어놓은 길을 따라갔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나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빠르게 사람을 향해 움직인 한국 해군을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모로 제독은 공식 작전 보고서 첫 문장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기존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군 왕건함은 연합지휘부 명령 이전에 구조해역으로 진입했다. 수정된 문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 왕건함은 구조 가능 시간이 소멸하기 전에 유일하게 행동을 시작한 함정이었다. 며칠 뒤 생존자들은 안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국제의료단체 관계자들이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언론은 처음에 사건을 단순한 해적 공격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과정이 공개되면서 관심은 왕건함으로 집중됐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정찰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구축함 단독 접근, 패필 6명 태운 병원 지원선, 한국 해군이 최초 구조, 대한미사일과 자폭정을 뚫고 진입한 왕건함. 프랑스 언론 일부는 왕건함의 행동이 무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을 영웅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만약 왕건함이 공격받아 침몰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시간 기록이 공개되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무인기 예상 도착 시간, 세인트 마리호 비상전원 종료 시간, 고속정 접근 시간, 미사일 발사 시간,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구조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인트 마리호의 프랑스인 의사 엘로디 마르탱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군함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평선에 나타난 군함은 한국의 왕건함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국기가 어느 나라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소년의 어머니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의무병은 제 아들이 울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계속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왕건함 승조원에게서 받은 작은 태극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은 이 깃발을 병실 옆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공식 조사 후 왕건함의 구조 작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합지휘 절차 위반 문제는 한국 해군 내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박준호 함장의 결단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모로 제독은 프랑스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관생도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휘관은 규칙을 알아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규칙은 수많은 실패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규칙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대형 화면에 세인트 마리호와 왕건함의 항적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왕건함이 전단에서 이탈한 순간을 가리켜놨습니다. 한국 함장은 규칙을 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규칙을 어길 때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도 움직였다. 한 사관생도가 물었습니다. 제독님이라면 다시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로 제독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왕건함과 동시에 방향을 틀 것이다. 강당의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 말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고위 지휘관이 한국 구축함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 이후 국제 해상구조 작전의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고위험 해역에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위협을 확인한 뒤 군함이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마리오 사건은 그 절차의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위협을 완전히 확인하는 동안 구조 가능 시간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공동으로 새로운 대응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무작정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함정이 제한적으로 접근하면서 후방 함정들이 장거리 방공과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접근 함정은 구조와 위협 확인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부방 전단은 위험이 확인되는 즉시 지원합니다. 한국 왕건함이 실제 상황에서 보여준 방법을 정식 작전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자국의 지중해 구조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위험 북극해 구조훈련에 한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왕건함의 다중 위협 대응 기록을 분석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해상구조 및 대공방어 합동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더 이상 먼 아시아 해역을 지키는 해군으로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시민을 보호하고 위험 속에서 연합함대를 이끌 수 있는 해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4개월 뒤 프랑스 툴롱 해군기지에서 왕건함 승조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조된 생존자와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10살 소녀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박준호 함장에게 작은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검은 바다와 불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척의 군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함 위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 배가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통역이 말을 옮겼습니다. 박 함장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괜찮니? 네. 아이는 그림 속 군함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가 왔으니까요.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로 제독은 박준호 함장에게 프랑스 해군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프랑스 함대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가 왕건함 승조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위험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정보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모로 제독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해군을 대표해 왕건함 승조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존자와 가족들도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한국 해군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무모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책임을 감수한 용기, 위험 속에서도 민간인을 먼저 생각한 태도, 적을 제압한 뒤 물에 빠진 적까지 구조한 원칙, 그리고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려 했던 대한민국 해군의 선택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D.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신의 부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는 부하들과 함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결정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승조원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배우자이며 부모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기다리는 백패 실실윤명 역시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박준호 함장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과 기로의 자폭정의 가능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함대가 기다린 53분, 병원 지원선에 남아있던 시간은 23분. 그 차이가 한국 구축함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척의 군함이 먼저 방향을 틀자 프랑스 함대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함대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100대 1실손명을 모두 구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요격 미사일이 없었다면 왕건함도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장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그 역할을 한 것은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박준호 함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명령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아니면 징계와 책임을 감수하고 구조선으로 향하셨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프랑스 제독의 복귀 명령에도 왕건함이 구조선으로 향한 순간이었습니까? 세인트 마리오를 향한 대한미사일을 한국 구축함이 요격한 순간이었습니까? 한국과 프랑스 함정이 서로를 보호하며 백벨리릴 연명을 구조한 장면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구조요원과 선장이 전복 직전의 배에서 함께 뛰어내린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프랑스 소녀가 그린 그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검은 바다, 불타는 배,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태극기 단 군함. 그 아이에게 대한민국은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 자신을 데리러 온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미사일의 숫자나 함정의 크기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언제,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가 진정한 기준입니다. 그날 한국 구축함은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어회가 101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대한민국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꿨습니다. 프랑스 함대도 접근을 망설였던 해역,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위험한 바다에서 군함의 진짜 방향은 나침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